14강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범위는요. 키워드 71부터 80까지 14강 분사, 15강 분사 구문으로 이론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인원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는 개념에 관한 어원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이론과 핵심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우리 분사 말고 동명사도 ing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동명사도 ing로 표기하고 현재 분사도 ing로 표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이 혼란을 빚습니다. 물론 동명사, 분사가 일괄에 ing로 부르는 이 문법가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역사적 사정이 달라요. 다 각기 존재합니다. 자, 과거에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기능의 차이는 완전히 또 형태적으로도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즉, 이 두 종류의 준동사는 완전히 독립적이었는데 후에 역사에서 서로 접근해 융합되어 온 거예요. 자, 먼저 동사 뒤에 ing가 붙었다고 해서 동명사라고 규정했던 게 아니라 중세에서 근대를 걸쳐 동사로서의 성질을 가진 명사로 발달한 거고, 현재 분사는 고대와 중세를 걸쳐서 이 과거에는 따로 필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분사적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사랑은 매우 다르죠. 근데 이 단어들이 발음상 발음이 in이라는 발음이 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동명사와 의문 형태적으로 융화되어서 지금의 ing가 된 것이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동사의 행위와 이 동작을 나타내는 진행형 또는 능동의 뜻을 가지고 반대로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ed가 붙으면 완료나 수동의 뜻을 나타내면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는 ing라 표현을 하고 두 번째 과거 분사는 p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어원적인 부분과 이 분사 역할을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문제 접근을 위한 이론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분사의 품사는 뭐죠?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형용사의 역할은 뭐죠? 형용사의 역할은 뭐죠? 자,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형용사 역할은 뭐다? 명사 수식이다. 자, 제가 필기를 하면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이고 형용사 역할은 명사 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분사 같은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도 나누어지지만 명사를 수식할 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수식할 때는 수식하는 어구가 짧아서 그러는 것이고 뒤에서 분사가 수식하는 것은 아무래도 길기 때문이에요. 수식하는 어구가. 그래서 수식하는 어구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서 수식이 가능하고 또는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 그렇다면 분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 학생들은 분사를 찾지 못할까? 자, 제가 한번 명사 표현 하나를 써볼게요. read. 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read라는 단어는 동사인가요? 분사인가요? 자, 제가 지금 터무니없는 질문을 했죠. read라는 자체만 보고 동사인지 분사인지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왜? 왜라고 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read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사인가요? 분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터무니없는 질문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칫거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분사를 파악하는 그 기준점이 애매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 heard him carried a faceless instructor. 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문장을 썼을 때 여기서 carried라는 문장은 단어는 분사인가요? 동사인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carried라는 단어는 분사인가요? 아니면 동사인가요? 분사죠. 그죠? 자, 그러면 carried라는 단어가 왜 분사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 carried라는 단어를 분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첫 번째가 기준점인 동사를 못 찾는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사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글씨 포인트를 약간 작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로 해서 밑줄을 다시 그어둘게요. 여기서 제가 동사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동사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100% 동사적인 형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100% 동사적인 형태가 뭐가 있을까? 일단은 그 첫 번째, 자, 100% 동사적인 형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든 뭐 문법을 하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영어에서 비동사 뭐 is나 are나 was나 were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0%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be 플러스 ing라든지 수동태와 같은 형태도 당연히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동사적인 형태죠. 자, 세 번째, 우리가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have pp라든지 had pp 같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같은 요소도 100% 동사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우리가 말하는 조동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can이 될 수도 있고 may가 될 수도 있고 will이 될 수도 있고 뭐 should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이 되겠죠.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동사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자,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인 경우 동사 뒤에 수일치가 돼 있는 상황. 쉽게 말하면 동사 뒤에 s나 es가 붙은 형태예요. 자, 여기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적인 100% 동사 형태를 정리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사적 형태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분사가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분사를 좀 고르기 어려워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예문을 제가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I heard him calling a faceless instructor. 자, 이번엔 제가 똑같은 예문을 썼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curring이라는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때 curring이라는 부분은 분사인 건 알 건데
맞나요? 틀린가요? curring이라는 부분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립니다. curl read가 맞아요. 자, 그러면 왜 curring이라는 단어가 틀리고 curl read라는 과거 분사가 맞을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부르는 거잖아요. 자, 제가 지금 내가 부르는 거잖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갸우뚱거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부르는 겁니까? 그가 불리는 겁니까? 자, I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들었고 무엇을 들은 거예요? 그가 얼굴 없는 강사라는 걸 얼굴 없는 강사라고 불리는 걸 들은 거죠. 그러면 그가 강사라고 불리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은 자, 두 번째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분사라는 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거에 따라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 파악이 잘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부분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기 curring이라는 부분은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지금 그라는 부분이 뭐 하는 거예요? 강사라고 불리는 대상이죠. 그래서 과거분사 수동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금 지각동사 5형식을 쓰게 됐는데 자, 이와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5형식에서 make her name과 같은 5형식 있죠? 우리가 어형적인 부분에서는 목적어, 목적보어 이런 어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명사 플러스 능동이냐 아니면 수동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인데 자, 여러분 능동이라 하더라도 분사는 어쨌든 동사적 형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동이면 명사가 올 거고 수동이라면 명사가 올 수 없겠죠. 그죠? 수동이면 BPP니까 목적어를 받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여기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오형식에서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능동이라면 뒤에 명사가 나올 것이고 수동이라면 명사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I hear him read a faceless instructor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과거분사가 수동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처럼 보이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한 걸로 따진다면 과거분사이면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우리가 분사라는 것도 어쨌든 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걔가 아무리 과거 분사라고 하더라도 그 동사적인 성질이 삼형식이라면 수동일 때 목적어가 없겠지만 그 동사의 성질이 본래 오형식이라면 과거 분사로 쓰더라도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 보어는 남아있겠죠. 이 말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삼형식 동사에서요. 분사 성질 자체가 삼형식이라면 능동의 명사가 있을 것이고 수동이라면 명사가 없을 거예요. 다만 만약 그 동사의 성질이라는 게 본래 오형식이었다면 현재 분사라면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다 나와야 될 것이고 수동이라면 목적어는 안 나와도 목적 보어만큼은 남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 분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이든 그 분사가 오형식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삼형식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이 질문할 사안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부분은요. 오형식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배웠던
오형식 파트에 있는 그 동사들만 오형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I heard him read. 자, 이 cur이란 동사는 우리가 몇 형식에서 배웠습니까? 문법에서 make her name 이란 동사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문법에서 cur이란 단어가 나오면 오형식인 동사라고 생각해 달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call read가 되더라도 faceless instructor 얘가 나왔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얘가 목적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형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빚지 않으려면 우리 교재 수록이 되어 있는 오형식 동사들의 특징은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이제 보통 시험에서는 오형식적인 특징보다는 그냥 타동사적인 기질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인 경우에 명사가 있을 것이고 수동인 경우에 명사가 없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뒤에서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사라는 거는 동사 파악이 매우 중요하고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도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지워보도록 하고.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사라는 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할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분사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 왜 학생들은 분사를 짓지 못할까? 제가 그 기준점인 동사 파악이 중요하고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분사라는 것은 영어에서 크게 어디에서 어디로 앞에서 뒤로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고 또는 어디에서 어디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적인 형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ing와 pp가 다시 한번 이 ing와 pp가 분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0단계는 누굴까요? 가장 먼저 분사라고 알기 위해서 이 밑줄 친 부분이 분사라는 걸 알기 위해선 0단계로서 동사 파악이 그죠?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분사일까 아닐까 했을 때는 문장의 동사가 누구인가를 꼭 찾아냅니다. 그래서 0단계는 뭐다? 동사 파악이다. 이게 뭐다? 0단계다. 이게 문제풀이에 돼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0단계로서 동사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는 무엇이냐? 자, 1단계는 수식받는 대상과의 관계가 1단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식받는 대상과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다? 1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수식받는 대상이라는 건 바로 명사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현재 분사라면 이 명사가 ing를 하다라고 될 것이고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명사가 되다, 명사를 하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이거는 제가 하다는 쓸게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뭐뭐가 하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뭐뭐가 되다, 뭐뭐를 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적인 부분이 1단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1단계가 먼저가 아니에요. 0단계가 먼저예요. 0단계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항상 해석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제 문제풀이 하거나 그럴 때 모든 단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문법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단어의 수준을 높여서 난이도를 높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물론 전치 수식 같은 경우는 0단계와 1단계만 하면 끝입니다. 그죠?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이 명사가 분사로부터 후치 수식을 받는 구조가 압도적인 출제율로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두 대상관의 관계가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자, 그랬을 때는 2단계. 그랬을 때입니다. 일단 해석이 먼저고 그 다음 2단계가 목적어의 유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현재분사라면 목적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자, 이거를 제가 필기를 약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현재분사라면 목적어가 어떻겠다? 있겠다. 그죠? 타동사라는 기준점에서. 자, 그 다음에 과거분사라면 목적어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아무래도. 자, 이게 일단 1단계였어요. 그죠? 그리고 해석하는 부분으로서 1단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현재 분사는 목적어가 있을 것이고 과거 분사는 목적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2단계는 무엇이다? 2단계는 이 목적어의 유무가 결정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0단계, 1단계, 2단계. 이게 여러분들이 분사를 풀때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될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점인 동사파. 두 번째,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2단계가 뭐예요? 해석으로 구분하기 애매할 경우에는 목적어 유무로 봐. 분사가 전치 수식될 때는 변별력이 특별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만 나오는 거는 후치 수식하던 구조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그랬을 때 해석을 통해서 안 되면은 목적어가 있으면은 현재 분사, 목적어가 없으면 과거 분사. 그 기준은 삼형식이라는 기준점에서.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분사라는 것은 결국에 출제 요인은 결국 이거죠. 분사의 능수동은 수식받는 누가? 명사가 결정.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분사의 능수동이라는 부분이 문제에서 뭐가 되는 거고 여기가 출제가 되는 거고 수식받는 명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분사의 출제 요인과 정답에 관한 근거가 되겠구나.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적인 부분을 2개 정도를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분사 중에서도 감정의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의 분사. 말 그대로 놀랍다거나 슬프다거나 무섭게 한다거나 당혹스럽다거나 이게 다 감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분사가.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감정 분사. 자, 감정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크게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될까요? 제가 지금 이 분사 쪽에다가 필기를 하고 있는데 글 잘 보입니까?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사라는 거는 큰 분류로 잡으면은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 명사 같은 경우는 분사로부터 수식을 받을 때 누구로 받는가? 특히 그냥 분사가 아니라 감정 분사라면. 그리고 사물 명사 같은 경우는 누구로부터 받는가?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스피킹을 배우는 게 아니라 리딩적인 부분을 배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입각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기준점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감동적인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영화라는 그 영화 그 부분이 감동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죠. 반대로
영화라는 거는 우리에게 감정을 전달해 주는 주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감정 분사로부터 수식을 받으려면 사람 같은 경우는 반드시 PP로만 수식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surprised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놀라게 하는이 아니라 놀란 PP로 수식을 받아야 됩니다. speaking처럼 ing를 쓰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사물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surprising news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안 된다. 사람 명사 같은 경우는 ing로서 사람을 수식할 수 없다. 됐습니까? 반드시 PP로부터 수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감정분사의 밑줄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이 감정분사가 맞냐 틀리냐. 뭐 0단계는 당연히 동사 파악이지만 여기서는 수식받는 관계를 따질 때 뭐만 따지면 돼요? 그 수식받는 대상이 사람인가 아니면 사물인가 이것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분사는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자, 여기서 여러분은 올인원 강의에서 이걸 알려드려야 돼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복합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 분사. 자, 복합 분사 같은 경우는요, 출제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복합 분사라고 말하면은 명사 플러스 현재 분사, 명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용사 플러스 현재 분사, 형용사 플러스 과거 분사, 부사 플러스 과거 분사 이런 식으로 해서 품사끼리 어울려서 하나의 분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복합 분사라고 부르는데 자, 시험에서는 명사 플러스 ingpp 이런 모양으로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복합 분사가 모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 플러스 ing, pp 정도로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 smog, smothering, resident of the Chinese capital. 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우선 밑줄은 smog, smothering 이런 식으로 밑줄이 그어져요. 됐습니까? 자, 명사 플러스 ing가 나왔죠? 이게 복합 분사의 형태입니다. 자, 그냥 해석만 하면은 맞아 보여요. 그죠? 스모그가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스모그가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자, 복합 분사는요. 이게 본래 형태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의 설명을 드릴 때 한 가지 참고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관계대명사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관계대명사를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거를 생각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 분사라는 거는 본래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복합 분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기준점으로, 그러니까 resident라는 이 명사를 기준점으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명사를 기준점으로 누구를 그대로 넘기세요. 거꾸로. 그대로 거꾸로 넘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때 그냥 제가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넘기라는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resident 그리고 smother 그리고 smoke 이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뒤지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봐봐요. 거주자와 그리고 안개가 있습니다. 스모그. 그리고 질식시키다가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본다면 resident가 스모그를 질식시키는 주체가 됩니까? 다시 한번. 거주자가 스모그를 질식시키는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본다면 안 되죠. 그렇죠? 질식시키는 주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분사가 되는 거예요. 스모그로부터 거주자들을 질식당한 대상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러면 과거 분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어가 스모그였고 목적어가 레지던트. 그러면 질식시키는 주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분사가 맞겠죠. 지금 이 관계로 따진다면 거주자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분사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누가? 거꾸로 했을 때 스머드 링이 아니라 뭐다? 스머드 리드가 맞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2014년 성균관대 기출문제를 일부 인용한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적인 설명에서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두고 향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접근해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합 분사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분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출제 패턴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어떤 식으로 각각 출제될까? 자, 볼 때 일단 분사가 앞에서 수식하고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로서 나오더라. 그게 가장 먼저 일반적인 출제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앞에서 수식하는 구조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출제는 안 되더라. 그냥 0단계 동사 파악 그리고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 따지면 끝. 자, 만약에 분사가 뒤에서 수식한다면은 0단계 동사 파악, 1단계는 해석, 그럼에도 안 되면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더라. 자, 그 다음 세 번째 출제 패턴이 바로 감정 분사가 되겠죠. 사람일 경우에는 ing로, 사물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사람일 경우에는 ed로, 사물일 경우에는 ing로. 자, 그리고 복합 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명사를 기준으로, 주어를 기준으로, 수식받는 대상을 기준으로 거꾸로 돌리더라. 그리고 관계를 따져서 문제를 풀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분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접해봤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